경성 소재 일본 공사관, 바쁜 일과가 끝나고 직원 모두 퇴근한 저녁 시간. 신호부는 책상 서랍에서 자료를 하나 꺼내든다. 도쿄에서 간다 교수가 건네준 조선국민교육신안이다. 글을 쓴 인물은 오카쿠라 요시사부로 경성으로 떠나기 전 친구를 통해 전해들은 정보에 따르면 오카쿠라는 제국대학에서 박원학을 전공한 젊은 학자이고 현재 고등사범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고 했다. 당신은 언어학이 아니고 박원학이라고 했다. 일본 근대미술의 아버지이자 도쿄 미술학교 교장인 오카쿠라 카쿠조가 그의 친형이다. 오카쿠라는 1891년 조선 정부가 경성에 처음 설립한 일어학당의 교장 겸 교사로 초빙되어 2년간 머무르며 조선인 학생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쳤다. 외국어 교육에서 모국어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는 고전적인 문법 번역식 교수법을 개량한 울렌도르프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울렌도르프는 독일의 언어교육자로 신출 문법 규칙을 학습자의 모국어로 설명한 후에 의문문과 평서문이 번갈아 배열된 단문의 영어 대화문을 모국어로 번역하면서 훈련하는 방식의 교수법을 고안한 인물이다. 이 교수법의 핵심은 문법을 간단하게 가르치고 문답형 단문의 번역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문법 번역식 교수법은 18세기 말 프러시아에서 시작하여 19세기 초 프러시아가 세력을 확장한 후 프러시아 중등학교에서 가장 선호하는 교육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중등학교에서 사용하도록 고안되어 발전했기 때문에 중등학교 교수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1800년대 이전의 대다수 언어학습자는 개별학자였으며 이들은 문법 학습을 통해 언어의 독해 지식을 얻고 사전을 활용하여 텍스트를 해석했다. 이러한 학문적 방법은 어린 학생들의 학습 능력에 맞지 않았으며 교실 내 그룹 제도에도 적절하지 않았다. 문법 번역식 교수법은 바로 이러한 전통적 방법을 학생의 요구와 학교 상황에 맞추어 보려고 한 시도였다. 문법과 번역이라는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한 건 전통적인 학문의 측면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이미 친숙했기 때문이었다. 오카쿠라는 조선어를 연구하기 위해 지원했고 무엇보다도 일본어를 조선어로 가르쳤다고 하니 그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실천력만큼은 높이 평가해줘야 할 것 같다. 귀국 이듬해인 1894년 8월 동방협회 주최로 도쿄에서 열린 조선 국민의 교육신안에 대한 상담회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중심으로 강연을 했다. 그 강연 자료를 수정 보완해서 출판한 것이 동방협회회보 제2호 부록에 실린 조선 국민교육신안이다. 강연 자료라서 그런지 내용은 12페이지에 불과하다. 자료를 한 장씩 넘겨가며 읽던 신호부의 눈길이 6페이지에서 멈춘다. 오카쿠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조선에서 시급히 개설되어야 할 학교는 중학교, 실업전수학교, 소학교다. 이어지는 7페이지에서 특히 중학교에서는 외국어 과목으로 일본어를 추천한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일본어와 조선어는 어맥이 같아서 서로 배우기 쉽다. 둘째, 현재 조선이 수입해야 하는 지식은 일본어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11페이지에서 한자를 폐지하고 언문을 사용해야 한다. 나는 언문이 세계 제1의 문자라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그 증거로 예를 들어 미음 같은 입술로부터 발하는 것, 또 기역 같은 목구멍에서 나오는 것 모두 그 형상을 본떠 만들었다. 조선 문자가 뛰어난 철자라서 일본의 가나처럼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일본 가나가 명료함이 부족한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런 다음 12페이지에서 오카쿠라는 방점을 찍는다. 조선인은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것은 곤란하고 그 이익은 적다. 영어는 졸업 후에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영어를 습득하기가 어렵고 도저히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경성에는 영어 학교가 하나 있으며 설립 이후 8년이 지났는데도 졸업생이 겨우 1명에 불과하다고 하며 채용해야 할 언어는 일본어뿐이다. 정리하면 조선인은 아시아의 근대 국가인 일본부터 보고 배우는 게 맞고 그러려면 일본어부터 배우라는 말이었다. 오카쿠라의 이런 주장은 10여 년 뒤 일본이 본격적으로 대한제국의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현실화된다. 오카쿠라는 조선 학생의 공부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사적으로 대하기보다는 꾸짖거나 벌을 줘야 말을 잘 듣는다는 점, 제사나 복장에 대한 의례 절차가 까다로워 출석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 우산을 미천한 자들이 쓰는 것으로 여기고 가마를 탈 여유가 없다면서 우천시 등교하지 않는 점, 경우에 따라 한 달에
3, 4회씩 실시하는 과거 때문에 결석자가 많고 출세가 가문이나 금력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면학 의혹이 낮다. 는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일본어 교육 성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다. 조선 학생들은 3개월 정도 배우면 통역이 필요 없고 1년 반이면 일본 신문을 읽을 수 있는 학생도 여럿 생기며 3년이 되면 통역과 예비관리 여러 명을 배출할 정도가 된다. 신호부는 책상 위에 조선국민교육신안을 던져두고 잠시 생각에 잠긴다. 도쿄에서 이 자료를 처음 봤을 때 조선은 실질적으로 교육이 없으며 나라의 국정, 국력 모두 일본의 유신 전후와 비교하면 1000년 정도 늦다. 조다는 오카쿠라의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다. 이런 신호부의 너그러운 태도는 반정부 소굴로도 불리는 도쿄 전문학교의 비교적 자유로운 학풍의 영향과 고등상업학교에서 조선어를 처음 접했을 때 느꼈던 당혹감 탓도 있었다. 하지만 막상 조선에 부임하고 나서 둘러본 경성의 첫인상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한참 거리가 멀었다. 흙과 짚으로 지은 낡고 허름한 초가집은 운막 같고 좁고 불결한 거리 모습에서는 계획성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다. 거리에서 만나는 남루한 차림의 사람들 행색 역시 뭐라고 말로 형용하기 어려웠다. 어느 외국 여행자의 말처럼 한나라의 수도라고 믿을 만한 신선함이나 활력은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 도쿄 시내 한복판에서 조선 국민교육의 바람직한 모습을 그려보는 일본인들의 행동이 다소 엉뚱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조선을 문명국으로 이끌고 조선인들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는 데는 시간이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러고 무슨 영어 교육을 논할 것이며 자주적 근대화를 이루고 독립국가를 꿈꿀 수 있겠는가 말이다. 분내기 외교관 신호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